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술렁이는 국정원 직원들. 어제자 중앙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상사로 모시는 분들이 검찰에 끌려가는 모습에 마음이 착잡하다. 직원들 사기가 뚝 떨어졌다. 직원들 회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사가 전하는 국정원 직원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요. 국정원 직원들 마음이 착잡한 게 국민들 책임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책임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는데 그 직원들 착잡한 걸 왜 국민들이 듣고 있어야 하나요? 국정원의 불법에 착잡하고 회의감이 드는 국민들 마음을 어쩌고요. 정보기관이 털리는 건 세계 웃음거리라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진짜 세계적인 웃음거리는 정보기관이 댓글 공작하고 합성사진이나 만들어 뿌리는 거죠.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안착할지 회의적이다. 기사는 그렇게 뜻을 냈습니다. 그래요? 국정원 직원들이 술렁이니까 다른 정권에서 또 바뀔 거니까 어차피 국정원 개혁이 힘드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살살 하자는 겁니까? 여기서 접자는 건가요? 이 기사의 목적이 뭡니까? 김호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국정원장 3명 전원 구속 혁명 중인가? 국정원장 3명 전원 처벌 비극적인 풍경. 국정원장 셋 다 구속 누가 웃을까? 어제자 조중동 사설 제목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들이 전원 감옥 가는 상황은 혁명이 아니면 안 된다며 이들 혐의가 혁명을 방불케 할 만큼 중대한가 묻습니다. 중앙일보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법적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합니다. 동아일보는 국정원장은 대북 활동에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모두 잡는 건 북한 좋은 일이란 논리를 펴니다. 북한 좋아할 일이라는 논리는 중앙일보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인데 꼭 감방 보내야 하냐며 따집니다. 조중동 어디 모여서 같이 편집해야 합니까? 북한이 정말 좋아할 것은 북한이 아니라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고 북한이 아니라 자국민을 세찰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그 시절 그 국정원을 정말 좋아했겠죠. 같은 날 같은 말을 동시에 해대는 건 자유인데 그래도 좀 말이 되는 걸로 해야죠. 너무 후지지 않습니까?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토승 묶인 김관진 장관을 보며 어제자 조선일보가 또 한 번 김관진 전 장관이 얼마나 참군인인지 북한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 구속이 안보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기사를 냈습니다. 신기합니다. 조중동이 전직 국정원장들과 전 국방장관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기사를 벌써 며칠째 그것도 똑같은 논리로 계속했습니다. 기자도 고도의 창작을 하는 사람들인지라 다른 매체, 다른 기자 논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 이거 자존심 상해서 안 하는 일인데 말이죠. 어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 논리로 발언을 했죠. 전 국정원장들과 김관진 전 장관 감옥 가고 박수치고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 뿐이고 국익을 해친다. 완전히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어디 다 같이 모여 회의 같은 거 하십니까? 그럼 괜히 여러 곳으로 나눠서 힘 빼지 마시고 대표 선수 하나를 정해서 몰아주세요. 우리는 다 같이 이 논리 밀기로 했다고 사이좋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아유, 근데 신기한 겁니다, 이거. 이게 이제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매일매일 똑같은 논리예요. 어쩜 이럴 수 있죠? 예. 기자들이 원래 다른 매체에서 쓴 논리를 갖다 쓰지 않아요. 쪽팔리잖아요. 예. 기자도 자기 분야 선수들인데. 이렇게까지 반복하는 거는 정말 회의를 같이 한다.
뭐 그건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면 예. 같은 곳에서 주문 생산을 했거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리고 반복 논리가 참군인이다. 북한이 무서워한다. 이런 건데 이게 우리 사회의 여론 지형을 수십 년간 손에 쥐고 있었던 이 막강한 조중동인데 이렇게밖에 못하나 좀 짠하기도 해요. 저는. 예. 저라면 제가 김관진 전 장관을 옹호해야 된다면 이렇게는 안 합니다. 예. 옹호 안 하실 거잖아요. 해야 한다면. 예. 어떻게 할지는 뭐 영업 비밀이고요. 어쨌든 누가 개발한 논리인지 이거는 적어도 20년 정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감각이에요. 예. 아, 김정은이 무서워한데, 와, 정말, 그렇게 훌륭한 군인 감옥에 가? 안 돼, 큰일 나. 그걸 읽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와. 요즘 시대에 그런 기사를 읽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진짜 생각하며 그런 기사를 낸 거라면 정말 큰일 난 거는 김관진이 아니라 조중동이에요. 예. 큰일 났어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법원의 판단도 그와 다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엇갈렸는데요. 어제 법원은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병호 전 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요. 주거와 가족, 수사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좀 약간 신기해요. 예. 뭐랄까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신기한 것이 기간도 제일 길고, 그죠? 크게 논란이 된 그 청와대 여론조사. 네, 소위 진박감별 여론조사라고 하죠. 5억 원 들었습니다. 불법 여론조사도 이때 나왔고, 왜 이분만 기각이 됐는지 제일 고령이라서 그런가요? 실제로 가장 나이가 많은데요. 1940년생입니다. 하지만 다들 비슷하게 나이가 많습니다. 1940년대생이어서요. 존재감이 없어서 그런가요? 예. 이 의문은 저희 영장실질심사 해설 담당 판사 대기 중이십니다. 이정열 전 판사 잠시 연결해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관련한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보도가 있는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 매입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쓰였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거래에 관여한 인사를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그것도 조사 중이군요. 예. 이건 뭐 조사 중이고, 많은 사람이 의혹을 가졌던 뭐 의상비라든가, 시술비라든가, 뭐 미용비, 주사 비용, 만약 이런 데 쓰인 게 정말 드러나면, 이건 뭐랄까요. 보수가 이미, 땅바닥까지 가라앉았는데, 이게 지하로 들어갈 사안인데. 그렇죠.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비였는데요. 그걸 아주 사사롭게 사용했다. 간첩 잡으라는 돈으로 머리를 올린 거잖아요. 예. 네, 이미 검찰에서는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부분들은 밝혔습니다. 구체적 용처를 밝히지 않았을 뿐인데요. 검찰은 뭔가 잡고 있는 건데, 예. 아마 이제 그것도 곧 드러나겠죠.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증언들이 있는 건데요.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진술한 바입니다. 또 구체적인 증빙 자료도 냈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해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전 원장 역시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전달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최경환 의원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 CBS 보도를 보면요.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잘 합니다, 원래. 그래놓고 할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권영애 전 국정원장, 안기부장. 안기부 시절에. 예, 그렇죠. 예. 그분이 20여 년 전에 할복이라고 언론에는 보도했지만, 연필 깎는 칼로 살짝, 표피만 긁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할복한 분은 아무도 없고요. 어쨌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계좌 추적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물증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다스와 관련된 보도도 있습니다. 어제 JTBC가 한 내용인데요. 다스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2008년 초에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손수, 비자금 수습 문제를 지시했다라는 건데요. 관계자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관련해서 회의를 같이 한 인사인데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현 씨와 다스 간부 A씨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특검팀에서 찾는 비자금 얘기가 나왔다라고 A씨가 증언을 한 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야 그럼 네가 가서 좀 해봐 잘해봐 이런 식으로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특검이 그 비자금을 덮으라고 얘기했다. 이 보도도 나왔죠. 네, 그 A씨 연속한 증언인데요. 다스 계좌로 입금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특검에서 120억 원과 관련돼서 이야기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특검팀에서는요. 그 비자금이 누구의 것인지 더 이상 추적하지 않고 수사 결과 발표에도 일체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예, JTBC가 또 한 걸음이 아니라 한 두세 걸음 정도 나간 보도라고 보는데 물론 그 시작은 뉴스공장입니다. 네. 시사인도 함께했습니다. 네, 밝혀놓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뭐 비자금을 찾았다 특검이 당시에 하는 보도는 이미 오래전에 나왔죠. 근데 이제 그 비자금 처리 방식을 특검이 제시했고 돌려놓으라 이거죠. 예, 그걸 찾았는데 왜 돌려놓습니까? 예, 그 정도 금액이면 모조리 다 구속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액수가 커서 그랬는데. 그 돌려놓으라고 특검은 제시했고 그 돌려놓기 위한 작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 일타상피 전문용어로. 예. 비자금 주인이 다수 주인이죠. 예. 비자금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고 그리고 그 비자금을 숨기는 범죄에 특검이 연루됐다. 이렇게 되면 뭐 당시 정호영 특검 핵심 인사들은 처벌될 가능성 또한 높아졌죠. 예. 네, 그때 꼬리곰탕 한 그릇 먹고 수사를 끝낸 바가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네, 당시에 한창 바쁜 당선인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자금 이야기를 직접 챙겼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 왜 자기가 주식도 없는데 그걸 챙깁니까? 예,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다스의 소유주는 이상은 회장 이라고 하는데 이동영 씨는 그 아들이란 말이죠. 회장 아들이에요. 소유주의 아들. 아들이 그때까지는 다스의 일을 안 했거든요. 예, 안 했어요. 전혀. 그러다가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 가서 일하라고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일을 한 것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죠. 이 재벌들의 재산 분쟁은 더 살벌해요. 무슨 롯데 왕자인아이나 예전 현대 왕자인아이나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이명희 회장하고 싸운 거 보세요. 예. 부모 자식도 없어요. 싸울 때. 그런데 뭐 친절하게 이렇게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회사에 가서 일하라는 말을 주식이 없는 사람이 왜 말을 합니까? 예. 그리고 가서 하라고 했던 일이 비자금 좀 처리하라고. 정황은 이제 차고 넘치고 제가 보기에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답. 그 빙산의 한 절반 정도는 수면 위로 올라와 있다. 쑥. 예. 뭐 절반 이상이라고 보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끼리의 쟁점은 이게 사실 주진우 기자가 2달 전에 뉴스공장에서 처음 공개했던 그 문건에 나온 계좌거든요. 근데 주진우 기자는 이 문건이 특검이 무모한 120억이 아니다. 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JTBC는 특검 비자금이다 그게.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뭐 이건 머지않아 검찰이 밝힐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예. 이쪽 비자금이나 저쪽 비자금은 다 불법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 처리를 특검이 제시했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제시된 길대로 예. 소유주의 아들들로 가서 해결하라고 했다. 본인은 주식도 없으면서. 예. 그때 그 회의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동석했던 예. 간부가 증언했던 거고 JTBC가 굉장히 세 걸음 정도 나갔다. 예, 한 걸음 더 들어간 게 아니라. 예. 뭐 하지만 현재까지 특검 관계자들한테는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 2008년 특검 정호영 관계자들에게 특검요. 그 핵심 뭐 특검보와
핵심 한두 사람 정도는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출발은 다 뉴스공장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시사인도 계속 같이 기사 썼습니다. 자, 시사인도 광을 한번 팔고. 삶이 흔들릴 때 어떤 책을 보면서 힘을 얻는지 궁금합니다. 예, 책도 도움이 되죠. 물론 책도 도움이 되고요. 책만으로 이렇게 그 삶이 흔들릴 때 그걸 잡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늘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유명한 철학자 말인데 전 세계의 공동묘지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하다고 그렇게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를 중요하게 여겨도 안 될 것 같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겨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긍심이 있는 사람만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가 있고 시련 속에서도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한테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책, 친구, 뭐 등등 가족 많은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의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힘이 되는 책은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독교 성경이 힘을 줄 수도 있고요. 어떤 불경 절에서 있는 그런 책에서도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종교 경전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힘을 줄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만날 수 있는 좋은 책을 남긴 철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위로 속에서도 얼마든지 힘을 발견할 수 있죠. 늘 중요한 거는 자존감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자존감.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흔들림은 다 극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럴 때 건투를 빈다 얘기 좀 덧납니까? 건투를 빈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좀 얘기를 해 주시지. 우리 총수님이 굉장히 그렇잖아요. 겉보기에는 좀 저래 보여도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존감, 확실하잖아요. 제가 건투를 빈다를 집에서 뒹굴면서 한 이틀 동안 읽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매뉴얼인데요. 그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바뀌었네. 제 시간이 아니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읽을게요.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형님 꿈은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 어떤 분이. 제가 꿈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인데, 한 번도, 이게 꿈이다라고 뭘 이렇게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20대 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왔을 때부터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내 인생에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뭐 하지라고 이렇게 고민이 될 때 이렇게 돌아보고 둘러보고 이거 하면 되겠다 싶으면 그걸 했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보니까 데모를 해야 되겠더라고. 이렇게 데모를 안 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되게 창피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정권 밑에서 한마디도 못 해보고 젊은 시절을 보낸다는 건 너무 비겁한 것 같고 내 자신이 굉장히 모욕당하는 느낌이 있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데모를 할 수밖에 없는가 보다 해서 데모를 했고요. 20대 때는.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거의 다 가버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선배가 국회의원 됐다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게 이제부터 사회운동은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 가서 또 운동을 해야 돼. 이래가지고 그렇게 당겼다 싶어갖고 또 그것도 몇 년 했고요. 그거 좀 재미없어지고 나서는 예, 제 처가 넓은 세상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 유럽으로 공부하러 또 몇 년 갔다 오고 갔다 오니까 또 뭐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글 쓰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좀 출연해라 그래서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방송 진행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열받아가지고 정치인이 되고 이게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다시 또 옛날 하던 프리랜서로 돌아와 있고 지금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뭐 개인적인 꿈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이미 늦은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더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몇 살까지 이렇게 시장성을 유지하면서 지식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사는 거고 혹시 또 뭐 일이 닥쳐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생기면 그때 가서 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이제 그 좀 사회적인 존재로서 제가 가진 꿈이라면 예, 좀 대한민국이 예,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모나고 예, 좀 엉뚱해 보이고 이런 사람도 남 눈치 좀 덜 보고 그냥 지 생긴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제 꿈이죠. 그냥 제 꿈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고 싶은 어떤 거. 제가 직접 그렇게 만들어서 꿈을 이룬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죽기 전에 다 살고 가기 전에 예, 그렇게 되는 거 한번 봤으면 뭐 그런 거. 예, 그런 거는 있죠. 오늘 대단히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알았습니다. 유시민도 야동을 본다. 제가 남노당원이에요. 머리카락 패티시다. 이런 거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았는데. 아, 참, 그럼 야동은 어떤 사이트 쓰십니까? 제가 남노당 당원이라니까요. 거기서 다 연결해 주잖아요. 제가 질문을 직접 드리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지금부터 독자들 질문을 직접 받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아까 제가 하던 질문 마저 그러니까 영어 강사인데 네. 네. 그 질문 본인이 직접 이어서 하시죠. 그 그러면. 질문은 답을 이미 들으셨나요? 그 총수님 마지막에 그 말미 정리하신 부분이 정확한 제 질문 의도였고요. 네. 사실은 투표를 누가 할지 정했죠 벌써. 근데 이제 저랑 비슷한 어떤 고민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장관님의 그 좀 마음을 제가 좀 알고 싶었습니다. 네. 예. 별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궁금했습니다. 네? 존경했으니까 그 좀 궁금하더라고요. 듣고 예, 싶고. 진보 후보 표 주셔도 네. 그 영어 선생님으로서 이 수입에는 큰 지장이 안 생길 거예요. 제가 보니. 예. 제가 참여정부 때 그 단과학원 강사하다가 그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정말 영어 과외 수요가 겁나게 들더라고요. 사실은 돈 좀 보셨겠어요. 전혀 예 고맙지 않은데 네. 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투표는 여하튼 기호 2번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저 질문 전에 제 벨소리 잠깐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꼭 예,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제 벨소리가 대한민국 헌법 1조입니다. 아, 예. 오지충 씨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저 역시도 대한민국 헌법을 노래를 듣거나 읽게 되면은 심장이 뛰는 사람입니다. 변태입니다. 이상한 분들 모였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인 소개부터 잠깐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38살이고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호주에서 그 부품을 수입해서 지금 국내에서 팔고 있는 사실 사람입니다. 그런 건 안 궁금하고 보통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업이 더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2메가바이트 정부가 태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 사행심으로 인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특히나 사정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이라든가 그런 곳들. 심지어는 일찍이
BBK라는 사건을 캐가지고 했었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정권이 태어날 수 있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리 싹을 자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는지요? 예, 이게 이제 니네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왜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가정보원, 검찰, 국세청 이런 권력, 경찰청 이런 데를 써가지고 야당 의원 뒷조사하고 좀 뉴라이트 우익들 단속하고 그렇게 발본색원을 못했냐 그런 이제 말씀이신데 그건 올바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이제 수단의 정당성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의 정당성은 누구나 다 자기가 지향하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악한 세력도 악한 목적 누구나 볼 때 악한 목적을 내걸고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누구나 다 지향과 목적은 좋게 들리도록 한다고요. 근데 그 세력이 악의 세력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지향성 자체만 봐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근데 경제 살리기 이런 게 일자리 만들기 이런 게 악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인을 죽이자든가 그죠? 극우파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런 거는 목적 자체가 나쁘니까 알아보기 쉬워요. 근데 그 자기가 내세운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나쁜 수단을 동원하는 집단이 악의 세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선거 이런 것들은요. 적대 관계를 경쟁 관계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게임으로 바꾼 겁니다. 옛날에는 정치 권력을 둘러싼 다툼이 한번 벌어지면 반드시 총칼로 피를 봤죠. 적대 세력에 대해서는 3족과 9족을 멸하고 그렇게 인류 역사에 늘 수만 년 동안 그렇게 해오던 게 이제 불과 200~300년 전부터 제한적인 수단,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수단을 사용해서 경쟁하는 게임으로 바뀐 거거든요.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는 게임을 한 거죠. 그 경쟁자들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적으로 보면 말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정치적 적대 진영도 이 민주공화국에서 시민권을 가지는 경쟁자로서 본 겁니다. 그리고 저쪽과 우리 쪽이 하는 이 경쟁이라는 것은 무한 반복되는 정치 게임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권력 잡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이명박 정부가 이제 계속 집권 기간 내내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서 정치적 적대 세력을 박해하거나 발본색원하려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또 정권 교체가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럼 기분 같아서는 그대로 돌려주고 싶겠죠.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도 하고 탁탁 털어서 조사해서 먼지라도 한 톨 나면 다 구속시키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이런 나쁜 일들이 끝이 없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악을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선을 행하려고 했던 그 의지는 어디로 가는 거죠? 그 무한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대통령이 완벽하게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한 수단을 써서 자기의 정치적 이상을 달성하려고 노력했던 거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볼 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다. 다음에 혹시 야당이 다시 정권 탈환을 하더라도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가기관, 헌법기관들을 장악해서 사유화하고 그렇게 해서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게 권력을 운용하고 이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의 악으로 대항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보죠. 만족하십니까? 답변에? 건투룹입니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좀 얘기를 해주시지. 우리 총수님이 굉장히 그렇잖아요. 겉보기는 좀 저래 보여도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존감, 예, 확실하잖아요. 제가 건투를 빈다를 집에서 뒹굴면서 한 이틀 동안 읽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매뉴얼인데요. 그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바뀌었네. 뭐, 제 시간이 아니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 그대로 읽을게요.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형님 꿈은 뭔가요? 아, 예.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제가 꿈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인데, 예, 한 번도, 이게 꿈이다라고 뭘 이렇게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20대 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왔을 때부터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뭐, 내 인생에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뭐 하지라고 이렇게 고민이 될 때 이렇게 돌아보고 둘러보고 이거 하면 되겠다 싶으면 그걸 했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보니까 데모를 해야 되겠더라고. 이게 데모를 안 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되게 창피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정권 밑에서 한마디도 못 해보고 젊은 시절을 보낸다는 건 너무 비겁한 것 같고 내 자신이 굉장히 모욕당하는 느낌이 있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데모를 할 수밖에 없는가 보다 해서 데모를 했고요. 20대 때는.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거의 다 가버렸고 그다음 중요하게 여겨도 안 될 것 같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겨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긍심이 있는 사람만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가 있고 시련 속에서도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한테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책, 친구, 뭐 등등 가족 많은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의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힘이 되는 책은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독교 성경이 힘을 줄 수도 있고요. 어떤 불경 절에서 읽는 그런 책에서도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종교 경전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힘을 줄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만날 수 있는 좋은 걸 남긴 철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위로 속에서도 얼마든지 힘을 발견할 수 있죠. 늘 중요한 거는 자존감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자존감. 예.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예,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흔들림은 다 극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럴 때 건투를 빈다 얘기 좀 더 한답니까? 더 하고 이제 질문 직접 받죠, 이제. 그렇다고 한 것 같습니다. 독자 질문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받은 건데 여기 안 오신 분들인 것 같은데. 삶이 흔들릴 때 어떤 책을 보면서 힘을 얻는지 궁금합니다. 예, 책도 도움이 되죠. 물론 책도 도움이 되고요. 책만으로 이렇게 그 삶이 흔들릴 때 그걸 잡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늘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유명한 철학자 말인데 전 세계의 공동묘지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하다고 그렇게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형님 꿈은 뭔가요? 아, 예.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제가 꿈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인데, 예, 한 번도, 이게 꿈이다라고 뭘 이렇게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20대 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왔을 때부터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뭐 내 인생에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뭐 하지라고 이렇게 고민이 될 때 이렇게 돌아보고 둘러보고 이거 하면 되겠다 싶으면 그걸 했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보니까 데모를 해야 되겠더라고. 이렇게 데모를 안 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되게 창피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정권 밑에서 한마디도 못 해보고 젊은 시절을 보낸다는 건 너무 비겁한 것 같고 내 자신이 굉장히 모욕당하는 느낌이 있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데모를 할 수밖에 없는가 보다 해서 데모를 했고요. 20대 때는.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거의 다 가버렸고 그다음 중요하게 여겨도 안 될 것 같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겨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긍심이 있는 사람만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가 있고 시련 속에서도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한테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책, 친구, 뭐 등등 가족 많은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의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힘이 되는 책은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독교 성경이 힘을 줄 수도 있고요. 어떤 불경 절에서 읽는 그런 책에서도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종교 경전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힘을 줄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만날 수 있는 좋은 책을 남긴 철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위로 속에서도 얼마든지 힘을 발견할 수 있죠. 늘 중요한 거는 자존감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자존감. 예.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예,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흔들림은 다 극복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네, 2008년 특검 정호영 관계자들에게 특검이요. 그 핵심 특검보와 핵심 한두 사람 정도는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출발은 다 뉴스공장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시사인도 계속 같이 기사 썼습니다. 자, 디자인도 가만 한번 팔고. 삶이 흔들릴 때 어떤 책을 보면서 힘을 얻는지 궁금합니다. 예, 책도 도움이 되죠. 물론 책도 도움이 되고요. 책만으로 이렇게 그 삶이 흔들릴 때 그걸 잡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늘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유명한 철학자 말인데 전 세계의 공동묘지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하다고 그렇게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를 중요하게 여겨도 안 될 것 같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겨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긍심이 있는 사람만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가 있고 시련 속에서도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한테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책, 친구, 등등 가족 많은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의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힘이 되는 책은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독교 성경이 힘을 줄 수도 있고요. 어떤 불경 절에서 있는 그런 책에서도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종교 경전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힘을 줄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만날 수 있는 좋은 책을 남긴 철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위로 속에서도 얼마든지 힘을 발견할 수 있죠. 늘 중요한 거는 자존감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자존감. 예.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그 비자금 처리 방식을 특검이 제시했고 돌려놓으라 이거죠. 예. 그걸 찾았는데 왜 돌려놓습니까? 예. 그 정도 금액이면 모조리 다 구속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액수가 커서. 그랬는데 그 돌려놓으라고 특검은 제시했고 그 돌려놓기 위한 작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 일타상피 전문용어로. 예. 비자금 주인이 다수인이죠. 예. 비자금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고. 그리고 그 비자금을 숨기는 범죄에 특검이 연루됐다. 이렇게 되면 뭐 당시 정호영 특검 핵심 인사들은 처벌될 가능성 또한 높아졌죠. 예. 네, 그때 꼬리곰탕 한 그릇 먹고 수사를 끝낸 바가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네, 당시 한창 바쁜 당선인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자금 이야기를 직접 챙겼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 왜 자기가 주식도 없는데 그걸 챙깁니까? 예,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다스의 소유주는 이상한 회장 이라고 하는데 이동영 씨는 그 아들이란 말이죠. 회장 아들이에요. 소유주의 아들. 아들이 그때까지는 다스의 일을 안 했거든요. 예, 안 했어요. 전혀. 그러다가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 가서 일하라고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일을 한 것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죠. 이 재벌들의 재산 분쟁은 더 살벌해요. 무슨 롯데 왕자의 나이나 예전 현대 왕자의 나이나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이명희 회장하고 싸운 거 보세요. 예. 부모 자식도 없어요. 싸울 때. 그런데 뭐 친절하게 이렇게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회사에 가서 일하라는 말을 주식이 없는 사람이 왜 말을 합니까? 예. 그리고 가서 하라고 했던 일이 비자금 좀 처리하라고. 정황은 이제 차고 넘치고, 제가 보기에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답. 그 빙산의 한 절반 정도는 수면 위로 올라와 있다, 쑥. 예. 절반 이상이라고 보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끼리의 쟁점은, 이게 사실 주진우 기자가 2달 전에 뉴스공장에서 처음 공개했던 그 문건에 나온 계좌거든요. 근데 주진우 기자는 이 문건이 특검이 무모한 120억이 아니다. 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JTBC는 특검 비자금이다, 그게.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뭐 이건 머지않아 검찰이 밝힐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예. 이쪽 비자금이나 저쪽 비자금은 다 불법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 처리를 특검이 제시했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제시된 길대로, 예. 이틀 동안 읽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매뉴얼인데요. 그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바뀌었네. 제 시간이 아니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 그대로 읽을게요.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형님 꿈은 뭔가요? 예.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제가 꿈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인데, 예, 한 번도, 이게 꿈이다라고 뭘 이렇게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20대 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왔을 때부터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내 인생에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뭐 하지라고 이렇게 고민이 될 때 이렇게 돌아보고 둘러보고 이거 하면 되겠다 싶으면 그걸 했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보니까 데모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데모를 안 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되게 창피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정권 밑에서 한마디도 못 해보고 젊은 시절을 보낸다는 건 너무 비겁한 것 같고 내 자신이 굉장히 모욕당하는 느낌이 있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데모를 할 수밖에 없는가 보다 해서 데모를 했고요. 20대 때는.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거의 다 가버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배가 국회의원 됐다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게 이제부터 사회운동은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 가서 또 운동을 해야 돼. 이래가지고 그 개탄겠다 싶어갖고 또 그것도 매년 했고요. 그거 좀 재미없어지고 나서는 제 처가 넓은 세상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 유럽으로 공부하러 또 매년 갔다 오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글 쓰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좀 출연해라 그래서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방송 진행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열받아가지고 정치인이 되고 그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다시 또 옛날 하던 프리랜서로 돌아와 있고 지금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개인적인 꿈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이미 늦은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더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몇 살까지 이렇게 시장성을 유지하면서 지식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사는 거고 혹시 또 일이 닥쳐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생기면 그때 가서 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이제 좀 사회적인 존재로서 제가 가진 꿈이라면 좀 대한민국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모나고 좀 엉뚱해 보이고 이런 사람도 남 눈치 좀 덜 보고 그냥 지 생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증언들이 있는 건데요.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진술한 바입니다. 또 구체적인 증빙 자료도 냈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해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전 원장 역시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전달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최경환 의원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 CBS 보도를 보면요.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잘 합니다, 원래. 그래놓고 할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권영애 전 국정원장, 안기부장. 안기부 시절에. 그렇죠. 그분이 20여 년 전에 할복이라고 언론에는 보도됐지만, 연필 깎는 칼로 살짝, 표피만 긁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할복한 분은 아무도 없고요. 어쨌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계좌 추적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물증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다스와 관련된 보도도 있습니다. 어제 JTBC가 한 내용인데요. 다스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2008년 초에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손수, 비자금 수습 문제를 지시했다라는 건데요. 관계자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관련해서 회의를 같이 한 인사인데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현 씨와 다스 간부 A 씨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특검팀에서 찾는 비자금 얘기가 나왔다라고 A 씨가 증언을 한 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야 그럼 네가 가서 좀 해봐, 잘해봐 이런 식으로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특검이 그 비자금을 덮으라고 얘기했다. 이 보도도 나왔죠. 네, 그 A씨 연속한 증언인데요. 다스 계좌로 입금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특검에서 120억 원과 관련돼서 이야기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특검팀에서는요. 그 비자금이 누구의 것인지 더 이상 추적하지 않고 수사 결과 발표에도 일체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JTBC가 또 한 걸음이 아니라 한 두세 걸음 정도 나간 보도라고 보는데 물론 그 시작은 뉴스공장입니다. 시사인도 함께했습니다. 네, 밝혀놓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비자금을 찾았다 특검이 당시에 하는 보도는 이미 오래전에 나왔죠. 근데 이제 그 비자금 처리 방식을 특검이 제시했고 돌려놓으라 이거죠. 그걸 찾았는데 왜 돌려놓습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모조리 다 구속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액수가 커서. 그랬는데 그 돌려놓으라고 특검은 제시했고 그 돌려놓기 위한 작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비자금을 찾았다 특검이 당시에 하는 보도는 이미 오래전에 나왔죠. 근데 이제 그 비자금 처리 방식을 특검이 제시했고 돌려놓으라 이거죠.
그걸 찾았는데 왜 돌려놓습니까? 예. 그 정도 금액이면 모조리 다 구속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액수가 커서. 그랬는데 그 돌려놓으라고 특검은 제시했고 그 돌려놓기 위한 작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 일타상피 전문용어로. 예. 비자금 주인이 다수인이죠. 예. 비자금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고. 그리고 그 비자금을 숨기는 범죄에 특검이 연루됐다. 이렇게 되면 뭐 당시 정호영 특검 핵심 인사들은 처벌될 가능성 또한 높아졌죠. 예. 네, 그때 꼬리곰탕 한 그릇 먹고 수사를 끝낸 바가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예, 당시 한창 바쁜 당선인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자금 이야기를 직접 챙겼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자기가 주식도 없는데 그걸 챙깁니까? 예,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다스의 소유주는 이상한 회장, 이라고 하는데, 이동영 씨는 그 아들이란 말이죠. 회장 아들이에요. 소유주의 아들. 아들이 그때까지는 다스의 일을 안 했거든요. 예, 안 했어요. 전혀. 그러다가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 가서 일하라고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일을 한 것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죠. 이 재벌들의 재산 분쟁은 더 살벌해요. 무슨 롯데 왕자의 날이나 예전 현대 왕자의 날이나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이명희 회장하고 싸운 거 보세요. 예. 부모 자식도 없어요. 싸울 때. 그런데 뭐 친절하게 이렇게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회사에 가서 일하라는 말을 주식이 없는 사람이 왜 말을 합니까? 예. 그리고 가서 하라고 했던 일이 비자금 좀 처리하라고. 정황은 이제 차고 넘치고, 제가 보기에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답. 빙산의 한 절반 정도는 수면 위로 올라와 있다, 쑥. 예. 절반 이상이라고 보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끼리의 쟁점은, 이게 사실 주진우 기자가 2달 전에 뉴스공장에서 처음 공개했던 그 문건에 나온 계좌거든요. 근데 주진우 기자는 이 문건이 특검이 무모한 120억이 아니다. 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JTBC는 특검 비자금이다, 그게.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뭐 이건 머지않아 검찰이 밝힐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예. 이쪽 비자금이나 저쪽 비자금은 다 불법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 처리를. 행복하게 사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존감, 예, 확실하잖아요. 제가 건투를 빈다를 집에서 뒹굴면서 한 이틀 동안 읽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매뉴얼인데요. 그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바뀌었네. 뭐, 제 시간이 아니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 그대로 읽을게요.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형님 꿈은 뭔가요? 예.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제가 꿈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인데, 예, 한 번도, 이게 꿈이다라고 뭘 이렇게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20대 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왔을 때부터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뭐, 내 인생에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뭐 하지라고 이렇게 고민이 될 때 이렇게 돌아보고 둘러보고 이거 하면 되겠다 싶으면 그걸 했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보니까 데모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데모를 안 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되게 창피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정권 밑에서 한마디도 못 해보고 젊은 시절을 보낸다는 건 너무 비겁한 것 같고 내 자신이 굉장히 모욕당하는 느낌이 있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데모를 할 수밖에 없는가 보다 해서 데모를 했고요. 20대 때는.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거의 다 가버렸고 그다음 중요하게 여겨도 안 될 것 같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겨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긍심이 있는 사람만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가 있고 시련 속에서도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한테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책, 친구, 뭐 등등 가족, 많은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의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힘이 되는 책은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독교 성경이 힘을 줄 수도 있고요. 어떤 불경 절에서 있는 그런 책에서도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종교 경전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힘을 줄 수 있고, 또 이제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좀 약간 신기해요. 예. 뭐랄까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신기한 것이 기간도 제일 길고, 그죠? 크게 논란이 된 그 청와대 여론조사. 네, 소위 진박감별 여론조사라고 예, 하죠. 5억 원 들었습니다. 불법 여론조사도 이때 나왔고, 왜 이분만 기각이 됐는지 제일 고령이라서 그런가요? 실제로 가장 나이가 많은데요. 1940년생입니다. 하지만 다들 비슷하게 나이가 많습니다. 1940년대생이어서요. 존재감이 없어서 그런가요? 예. 이 의문은 저희 영장실질심사 해설 담당 판사 대기 중이십니다. 이정열 전 판사 잠시 연결해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관련한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보도가 있는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 매입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쓰였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거래에 관여한 인사를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그것도 조사 중이군요. 예. 이건 뭐 조사 중이고, 많은 사람이 의혹을 가졌던 뭐 의상비라든가, 시술비라든가, 뭐 미용비, 주사 비용, 만약 이런 데 쓰인 게 정말 드러나면, 이건 뭐랄까요. 보수가 이미, 땅바닥까지 가라앉았는데, 이게 지하로 들어갈 사안인데. 그렇죠.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비였는데요. 그것을 아주 네. 사사롭게 사용했다. 간첩 잡으라는 돈으로 머리를 올린 거잖아요. 예. 네, 이미 검찰에선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부분들은 밝혔습니다. 구체적 그러니까요. 용처를 밝히지 않았을 뿐인데요. 검찰은 뭔가 잡고 있는 건데, 예. 아마 이제 그것도 곧 드러나겠죠.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증언들이 있는 건데요.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진술한 바입니다. 또 구체적인 증빙 자료도 냈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해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전 원장 역시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전달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최경환 의원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 CBS 보도를 보면요.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잘 합니다, 원래. 그래놓고 할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권영애 전 국정원장, 예. 안기부장. 안기부 시절에 예, 그렇죠. 예. 그분 20여 년 전에